이래가지고 물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파격적으로 바꿔봅시다. 그죠? Why not?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Hi, Bill. 폴리시 딜리버리, 그다음에 디보션. 우리 정치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혁신 경제도 우리의 일자리도 만들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죠.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임기는 겨우 1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 어렵다는 장관만 무려 6번을 역임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른바 직업이 장관이라 불리는 관료계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진념 전 부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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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장관, 노동부 장관, 동력자원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이제 가장 최근이셨고요. 그리고 행정학자가 뽑은 베스트 장관에 선정되실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권 불문하고 그 큰 신임을 얻으신 비결이 뭔가요?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고. 아하, 네. 저는 나름대로 어느 정권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좀 경세재민, 국민을 위해서 이루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시절에 여야를 어우르는 굉장한 소통의 능력이 있으셨을 거로 추정되는데요. 그때그때 필요한 미션이 있을 때, 국가 아젠다가 있을 때 발탁을 해주신 분들께 저는 감사와 또 고마움을 항상 느끼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일해왔죠. 결국은 자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뵀는데 갖고 계신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지금도 대단하십니다. 오늘 녹화 장소에 신고 오신 신발도 에어조단이에요. 요즘은 주로 어떤 일로 소일을 하시는지요?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네, 어떻게 하세요? 매일 아침 한 50분, 1시간 산책하고 걷고 그리고 오후에 헬스에 가서 1시간 반, 2시간 운동하고 예. 건강관리가 첫째죠. 예. 건강해야 생각도 바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부총리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늘 승승장구하셨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님이 하시던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죠.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간 날이 싸가지고 간 날보다 더 많았었죠. 어머니께서 바느질도 하셨고 네, 일감. 바느질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일감, 동네에서 일감 모아가지고 바느질을 해주시고. 공부할 때는 예, 죽기 살기로 했죠. 줄기 살기로. 왜냐하면 제가 ROTC 일기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1년 동안에 훈련을 받았어요. 수색 가서 야유 훈련도 받고 다 받았는데 4학년 되니까 교관이 저보고 보자 하더만 난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장교 임관은 어렵겠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우리 집안에 그 6.25 때 예.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게 이제 월북했다 하는 기록이 아마 국방부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른바 연좌제에 예. 해당이 돼서 임관을 못했죠. 가지고 방황을 했는데 방황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넘어지면은 나는 완전히 가는 거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서야겠다. 네. 해서 5월부터 죽기 살기로 고등고시 준비를 했죠. 그래서 9월에 4학년 합격을 5월. 했죠. 예. 4학년 때. 5개월 공부하신 거예요? 한 5개월 한 셈이죠.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사무차고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겸손의 말씀이시고 어떻게 그게 운이 되겠습니까? 이 공무원 되셨을 때 62년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몇 살이에요? 20몇 살이셨죠? 21살 때. 21살. 예, 그래서 63년부터 경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예. 일을 하기 시작했죠. 공직생활 40년 동안에 경제기획원 사무관 과장 시절이 참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경제기획원이라는 데는 61년에 만들어진 기구인데 외국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기획과 예산을 또 외국부터의 자본 도입하는 협력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부서를 만들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원스톱 기구네요. 그렇죠. 경제기획원은 아주 자유분방한 서로 토론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젊은 사무관 과장 시절에 훈련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했다, 자유분방했다. 좀 상상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경제위원회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혹독하게 훈련받았어요. 그 김학렬 부총리라는 그분이 대한민국 고등고시 제1호입니다. 이러시군요. 네. 예. 우리 대선배고 예. 저희한테는 공직자의 사부죠. 예.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분이 부총리로 오셔가지고는 네.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갖습니다. 그럼 물가국장이 나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네. 경제기원의 간부는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아, 자, 여기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 하니까 무서워서 누가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부 사무할 때인데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한국적인 물가 현실, 농산물 가격, 공산품 가격, 유통 구조 이런 걸 상당히 리얼하게 예. 제가 느낌으로 설명을 했죠. 하면서 맨 끝에 제가 일침을 놨죠. 일개 사무관이 예. 뭐라고? 부총리 말씀은 물가라는 것은 종합 오케스트라다. 물가여 잠자라 하고 다 이게 조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강남 개발에 꽹과를 쥐고 있다. 이래가지고 물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했죠. 제가 봐도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계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김한열 부총리가 저를 물가 과장으로 승진시켜줘서 물가국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만큼 경제위원회는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자유분방한 시대. 물론 혼은 엄청나게 났죠. 어떤 때는 그 경제장관 회의 간사하시는 분이 보고를 갔다가 하도 혼이 나가지고 방문 나온다는 것이 캐비넷 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정신이 혼미하셨군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분인지 모르고 그냥 손잡이 잡히는 그럼요. 거를 여셨군요. 예. 네. 근데 왜 요즘에는 그렇게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그렇게 위압적인 분위기면 오히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요즘 탄핵취하잖아요. 아, 그러면요. 뉴스에 나오는 분위기인데 왜 그렇게 활발한 토론이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공직자 후배들 보면은 참 어려운 때 공직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연민정을 느낍니다. 예. 저는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 때, 과장 때, 국장 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부총리실, 차관실 가서 대들기도 하고 하면서도 쫓겨나지 않고 인정받고 일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고 과장, 국장이 차관실, 부총실에 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그런 거 함부로 잘못 하다가는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정당을 보더라도 네. 정당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 좋은 정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목표야 뭐 대통령 되고 국회에 다수석 차지하고 오겠지만은 결국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데 대해서 좀 크게 생각을 해줘야지. 요즘 보면은 그저 그냥 흠집내고 편가르기 하고 표만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가지고는 정치의 미래도 없고 경제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 하면서 답답하게 생각하죠. 제가 듣기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총리 보고 나는 이렇게 머리 좋은 공무원은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수재인 걸로 유명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과장된 얘기죠. 아 그래요? 과장된 얘기고. 아, 그러면 진실은 뭔가요? 네.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내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미션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월급 받기 위해서 공무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미션을 분명히 해야 하고 미션 둘째는 클리어. 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제일 잘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토니 블레어 연구소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딜리버리, 정책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반 국민들한테 또 정책 대상자한테 전달 안 되면은 이거 효과가 없습니다. 네. 정책 딜리버리 딜리버리. 한데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나 공직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 공직이기 때문에 헌신한다 봉사한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주십사 미션 스테이트먼트 분명히 폴리시 딜리버리 그 다음에 디보션 디보션. 하고 소명의식 이것이 공직자의 기본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어렵지만은 네. 힘내고 자기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시험 합격한 공직자들 연수교육에 특강을 간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생각이 어떨까 싶어서 90년대생이 온다 하는 책을 사가지고 예. 열심히 읽었어요. 예. 이해하려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이것도 딜리버리 중에 하나죠. 예. 상대방을 알아야 전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노력하시는군요. 그렇게 예. 하는데 참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참 안쓰럽죠. 많은 20대, 30대 일자리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서 한 10%.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 포함하면은 뭐 20% 정도의 청년 실업 대단한 거죠.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5명 중에 1명이 네? 일자리 얻지 못하니까요.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꿈도 없어져 버리고 그게 좌절되고 분노와 좌절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참 많은 연민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예. 결국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미래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자기 미래는 자기가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런데 꿈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 열정도 쏟지 못하고 하는 젊은이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치권이나 정부는 희망을 주고 길을 살려주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부는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은 스스로 창조를 해야 한다. 각 순간마다 정말 큰 열정을 갖고 공직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님도 분명히 정말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봉착하셨을 때 이기게 된 부총리님만의 이 주문이 있을까요?
항상 자문자답을 했죠. 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어질고 현인이라는 분들의 뜻을 내가 되받고 새기려고 노력을 했고, 항상 어지러움을 보고 슬기로운 사람을 보고 견현, 볼견자, 어질현자, 그리고 생각사자, 고를제자, 생각을 균형 있게 고르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 생활 중 가장 보람된 일을 두 가지를 꼽으셨습니다. 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국 3년 시절입니다. 네. 그게 1968년부터 71년까지인데, 그때 우리가 산업화를 완전히 본격화할 때예요. 그래서 예산국 담당 사무관으로서 자, 포항종합제철, 울산공업단지, 마산 수자유지역 두 소원대 제가 직접 관여를 했어요. 상수도 공급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항에 내려가면 아, 형산교가 여기 있구나. 옛날에 봤던 소영강댐. 아, 소영강댐 총 길이는 550m, 높이는 123m. 지금도 기억이 좀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큰 보람이었고, 누가 믿거나 인정 않거나 간에 저 스스로는 참 가슴 뿌듯한 그런 경험이 있죠. 1976년에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77년에서 81년까지 걸치는 계획입니다. 그때 1977년에 우리가 1인당 소득 1,000불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서구식 복지정책 하자 하는 것이 좀 섣부를 때입니다만은, 그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이 빈부격차 문제,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4차 계획에 사회개발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합시다 하고 주장을 했죠. 70년대 후반이에요. 76년에. 예. 77년부터 계획이니까. 그런데 가는 데마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시기상조다. 겨우 뭐 1,000불 것이었는데 무슨 복지냐. 복지냐. 그러니까 투자 맞았어요. 그 차관실에 가가지고는 사회개발 개념 도입 안 하면은 에퀴티 개념, 형평의 개념을 도입 안 하면은 우리 4차 오게니까 못 만들겠어. 보이콧을 선언하셨네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분들의 목적은 뭐냐? 이른바 고지 점령식 경제발전 목표 달성입니다. 자, 포항종합제철 103만 톤 했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250만 톤. 앞으로 3년 내에는 우리가 섬유 수고 5대 국가. 아, 그게 고지점령식이군요. 고지점령, 예. 고지를 딱 정해놓고 돌파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사회개발 개념이 엉뚱하게 나오니까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었죠. 그 부총리실에 가서도 이틀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이셨죠. 예. 아, 우리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해야지. 아, 받아들이셨어요? 해가지고 4차 계획서 보시면은 거기에 세 번째 항목이 에퀴티. 처음이 그로스. 성장. 우리는 배고프니까 성장해야 한다. 성장 곧 일자리와 연계되는 네. 거죠. 두 번째 efficiency. 경제적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equity. 형평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해가지고 사회개발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아. 저는 지금도 그에 대해서 아주 참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86년, 88년이 우리 경제 측면에서 보면 프라임 타임입니다. 경제 성장은 두 자릿수, 10% 넘게 성장했고 물가는 3% 내지 5%. 그리고 86년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해서 87년, 88년 완전히 자력 성장 시대를 연. 저는 그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참 보람 있는 일이고 이런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준 근로자와 기업 하시는 분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정말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짜실 때 그때 21살, 22살 그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미국의 원조 등을 통해서 이렇게 끌려가던 때였는데 그렇죠. 10년, 20 그리고 86년, 88년이 돼서는 드디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직접 저 세계에 당당하게 앞서 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들으면 항상 1박 2일 혹은 막 이틀씩 한참 위에 상사분들을 설득하시고 아우르시는데 어떤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요즘의 정치권이나 경제계에 뭔가 이 토론의 한 수 알려주신다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 초중등 교육부터 시작해서 토론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자기의 올바름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요즘 보면은 특히 정치권 토론이라는 것은 너는 틀리고 나만 맞다. 이런 이 토론이 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문화를 좀 바꿔야겠다. 바꿔놔야겠다. 그게 굉장히 부족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혹시 토론에 가장 열린 태도셨고 토론에 능한 대통령을 꼽으시라면 어떤 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토론이 제일 활발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때 누가 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혼난 일도 없었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었고 그 대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충분한 논리적,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일 활발한 때가 아니었느냐. 이 IM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8년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99년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외환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셨는데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IMF를 빨리 저희가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비결, 극복의 선봉장에 계셨는데 그 비결을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국민이 해낸 겁니다. IMF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부도 애를 많이 썼지만은 우리 기업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았고 이미 30대 재벌의 반틈이 주인을 바꾸든지 도태되었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실업자, 중소기업 아주 어려웠죠. 이것을 반전시킨 게 누구냐? 저는 우리 국민이라고 봐요. 그 시발은 1998년 2월 3월 중에 이루어졌던 여성분들이 금반지, 금팔찌, 금비녀, 금모으기 이게 세상을 울렸습니다. 무려 300만 명에 상당하는 우리 주부들이 동참을 해줬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 때입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일 때. 금모으기 운동이 CNN 통해서 BBC 통해서 방영이 되니까 당시에 카나다 수상이 보고 감격을 해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하이 빌, 그 CNN 봤느냐? 예, 클린턴이 봤다. 저런 한국 국민 같으면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우리 한국 국민의 열정을 보고 한국을 돕시다. 해서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남자부터 여자들, 그러면요. 주부들까지 줄을 쫙 서서 그러면요. 집안 장롱에 있던 요만한 금반지, 아이들 돌반지까지 와서 다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 판 금을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네.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에 팔아가지고 한국은행이 이제 금부유로 약간 외환 보유고의 그 대시불 능력을 아하. 확충한 거죠. 그러네요. 그 IMF 직후에 가장 어려울 때는 우리 저 외환부유라는 것이 30억 달러도 안 됐거든요. 완전히 국가 부도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자신감을 줬고 세계 금융인들을 감동시키고. 감동을 주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고픈 마음을 주게 만들고. 그럼요. 대단한 거죠. 여하튼 우리 시민들의 정신이 우리가 어떻게 이룩한 한국 경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다시 일어서야겠다. 하는 국민적 경각심과 네. 애국심이죠. 네. 이것이 바탕이 되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좀 기업과 근로자들이 동참해줬고 김대중 대통령만큼 경제를 잘 아시는 대통령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그분을 지금도 존경하는 것은 리더로서 절대 중요한 포스트에 캠프 사람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IMF 국부하는데 예. 중요한 포스트는 그 캠프 사람 쓰이지 않았어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일종의 연립정부 형태였기 때문에 핵심 포스트는 당신이 알고 파악해서 가장 그 분야에 적합하겠다 하는 사람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리더 혼자 뭐 경제도 알고 외교도 알고 정치도 알고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가장 큰 덕목은 인재를 가려서 쓸 줄 아는 사람. 그게 참 리더죠. 환난을 당해가지고 실업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수천 개 중소기업이 도산당하고 30개 대기업 중에 반팀이 무너지고 전쟁을 치르셨네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주인이다. 정부에서 오래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인이다. 그럼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담합해야 한다. 그 대신 일방적인 통로는 안 된다. 서로 토론하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소위 드림팀이라는 얘기 듣고 극복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기획예산위원장, 기획예산 장관으로서 주로 공공부문, 재정 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공무원 수를 줄였어요. 공무원 수 줄이고 예. 공무원 봉급 동결도 좀 시키고 예.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공공섹터 감축시키고 연기금 개혁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제 사무실에 노조 간부들이 관을 2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지금 조달청 건물입니다만 제 이름을 빗대서 진짜로 염려되는 사나이다. 그런 좀 비판 들으면서 이제 공공부문 개혁을 했고요. 공공부문 공기업 그 퇴직금 누진제도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와, 반대가 거의 어마어마했어요. 욕을 억수로 하고 욕 먹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공기업들 민영화시키지 않습니까? 포스코, KT, 그다음에 KTB 담배인산공사, 아, 그러죠. 한국중공 민영화하고 난 다음에 경영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정치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 있죠. 예비 타당성 조사. 제가 그때 도입했어요. 기존에서 장관할 때 만든 예비 타당성 조사. 그게 전체적으로 500억 사업, 국고가 들어가는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시켰거든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야만 국민 세금을 좀 알뜰하게 애끼 쓰고 쓰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했냐면 4대강 개발 때부터 뭐 홍수 조절용이다 해가지고 예외로 취급해버리고 요즘 예비타당성 조사 없애는 것이 뭐 지방에 뭐 완전히 선심 주는 것처럼 표기 작전처럼 가버리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푸는 건 좋아요. 네.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낭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중소기업이나 지역별 개발 격차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저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예. 정책이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좀 젊은이들이 뭐 150만 이상 실업자가 많고 뭐 잠재 실업까지 합치면 굉장히 걱정이 많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고민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결승부른 분야에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런 데 돈 쓰는 것은 그분들에게 원천적인 지속 가능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 발전으로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길이다. 실제로 IMF를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도 진짜 단번에 4년 만인가요? 갑자기 그렇죠. 두 단계가 올라갔는데 그 두 단계를 올리는데도 우리 또 조총님께서 두 팔 걷어 거치고 나서셨다고요. 2001년 8월에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은 것을 3년 앞당겨서 갚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때 축제였어요. 네? 그럼요. 갚고 그리고 이제 제가 2002년 3월에 부총리로서 미국 월가에 우리 금융인들이 많이 있는 월가에 한국경제 IR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1998년 4월에 김대중 정부 초대 장관이었던 이규성 장관이 IMF 그 호텔에 가서 40억 달러 외채 발행을 했어요. 그때 성공적으로 했죠. 그러고는 4년 후에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50분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한 10분 Q&A 하고 하는데 임팩트가 없더라.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자문을 받아가지고 토클레스 말은 줄이고 Q&A 뭐 네. 그래서 15분짜리로 브리핑을 끝내고 50분 Q&A 시간 갖자. 근데 제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는 못하거든. 저도 겁을 좀 가졌지만은 가자. Why not? 뭐 여차면 통역 도움 받으면 그래서 되는 거고. 만들었어요. 예. 통역이 아니고 직접 보니까. 대단하신데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 예. 이 골드만삭스 그 부회장이 탁 개사를 하더만 이렇게 한국 경제에 관심이 많은 뉴요커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양키 스타디움을 예약하고 참가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기선을 제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Q&A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놓치는 질문은 없었어요. 근데 질문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은 중국이 급부상하는데 한국 경제는 과연 이것을 위협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춤과 노래에 강하다. 예. Singing and dancing. 그 얘기를 소개를 하면서 요즘 봐라 한유가 지금 중국에 가서
저렇게 인기 있지 않느냐. 중국의 부상은 위험 요이면서도 기회 장이 된다.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남북 협력이 제대로 될 것 같느냐. 그때 내가 그랬어요. 정교는 그래에 대해서 여기서 만나서 반가운데 제발 김정일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남북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개방하고 열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쭉 해나갔어요. 중간에서 스탠딩 일어나가지고 박수도 치고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프라임 타임이었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위익이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한국을 얼마나 칭찬했어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국은 IMF 그 어려움으로부터 가장 빨리 회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연 나라다. 그게 세계에서 칭찬을 해줄 테니까 저도 자신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그동안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미국의 월가와 금융계와 기업에서 한국을 도와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준 덕택에 또 한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덕택에 한국 경제가 4년 만에 구조조정이 이렇게 했고 한국 경제 이렇게 달라졌다. 네. 이제는 외채를 사달라고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라. 투자 권유를 하기 위해서 왔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바이 코리아. 바이 코리아를 외치셨는데 그로부터 한 이틀 후에 실제 무디스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신용 등급에 대해서 담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에 뭐네 한나 봐서 신용등급이 낮냐. 아, 우리가 리투아니아보다 낮았군요. 폴란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당신들 잘못하는 게 아니냐고 막 싸움꾼처럼 얘기하니까 그쪽에 신용평가 담당은 또 뭐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디스 회장이 여기가 뭐 전쟁터냐고 그래서 웃고 만질이 있는데 그동안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도와준데 고맙다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싶다. A등급으로 회복을 시켜다오. 네. 2단계.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죠. 예. 왔는데 결과는 두두두두두두두 2단계 올라갔지. A 등급으로. 재밌는 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 월드컵 대회라 해가지고 최종 점검 회의를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참 메모가 왔어요. 우리 신용등급 2단계 올라왔다. 우리 2단계 욕을 했지만은 설마. 한 단계 정도는 생각했죠. 그래서 2단계 올라갔습니다. 무디스가 며칠부터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노신 대통령께서 이렇게 입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박수 칩시다. 그 박수를 치고 내 손을 붙들고 정말 기쁘셨군요. 진짜 수고했다고.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월드컵 추진보고 회의장에 신용등급 2단계 상향이라는 낭보가 전해지면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A등급으로 올린다고 이렇게 발표한다 하는 그런 통신이 있습니다. 2단계 올라간다는 것은 썩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간 정도일 것이고 또 그것도 참 기쁜 일이다 생각했는데 부총님께서도 그때 감회가 새로우신가 봅니다. 잠깐 눈물을 보이시는데. 네, 그래요. 그리고 저 나와가지고 축하한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했죠. 지금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오셨던 입장이신데요. 현재 한국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돌파구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정말 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G2 경쟁이라는 건 패권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러한 문제는 군사적인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둘째, 국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고용 사정은 아주 안 좋죠. 네. 저는 2001년 언저리 정부에 있을 때도 국회에 가면 야당 의원들로부터 왜 그만두지 않느냐, 사임해라 하는 권고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어느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경제 어려운데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랬죠. 정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야유도 바꾸고 그랬는데 저는 정치가 문제라고 봐요. 예. 정치를 할 때 정당은 내 당이 갖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 정치 상황은 그리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일은 통독 이후에 1990년대하고 2000년대 초에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영국 다음으로 제2의 유럽의 병자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입니다. 그때 3인당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진보 쪽이죠. 슈레더 수상이 총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슈레더 수상이 폭스바겐 노동이사였던 하루주라는 사람을 모셔서 아젠다 21, 1010, 아젠다 1010을 갖다가 개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할 때 3인년 간부들이 그거 하면은 우리가 정권 뺏긴다. 표 흘린다. 표 잃는다. 했는데 슈레더 수상이 그걸 밀었죠. 왜냐? 캐치프레이즈는 고용이 복지의 근본이다. 그래서 노동관계법 개정하고 복지 제도도 일부 고치고 하면서 아젠다 2010을 2003년에 만듭니다.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2005년에 총선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메르켈 수상이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때 슈레더 수상한테 메르켈이 수상에 취임하면서 예. 너는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해 주신 슈레더 수상한테 존경과 감사할 뜻을 표한다. 얼마나 멋있는 정치예요. 멋있네요. 요즘은 눈앞에 당면은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국민들은 서로 편이 갈라지고 갈등하고 특히 청년들 좌절하고 저는 그걸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해요. 창조와 혁신을 멈출 때 네.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경제가 발전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 저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세계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모험 정신, 도전 정신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K-팝이다, K-스포츠다, 이런 뭐 K-드라마까지 포함해서 가히 세계 인류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미국의 경영학자다 피터 드라커 같은 사람도 IMF 직후에 뭐라고 했느냐? 한국민이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국민이다. 오,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멘탈이, 자긍심이 요즘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걸 저는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멘탈과 자긍심을 상당히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멘탈과 자긍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말씀으로. 도전하라. 도전하라. 열정은 아끼지 말라. 꿈과 도전 그리고 열정은 네. 청년들의 권리이자 책무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 뒤에는요, 이 시대 진정한 어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진영 부총리님 열정적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